50년을 살아오면서 저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유럽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것. 영국군 장성 집안에서 태어나 유럽연합 합동, 군수산업의 최고 전략 책임자가 된 저에게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진실이었어요. 동양? 기술은 좋지만 결국 우리를 따라오는 존재들이죠. 협상?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있으니 걱정할 게 없어요. 신뢰? 그것보다 실리가 더 중요하죠. 그런데 어느 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한 통의 메시지가 유럽 전체를 마비시켰어요. 단 한 줄로 말이에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그리고 신뢰를 잃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일인지도. 이것은 한 유럽인이 진정한 파트너십의 의미를 배우게 된 이야기입니다.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서 말이에요. 과연 무엇이 유럽을 무릎 꿇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상대방은 정말 무엇을 원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리처드 스펜서입니다. 영국군 장성 집안에서 자란 저는 현재 유럽연합 합동군수산업의 최고 전략 책임자로 일하고 있죠. 50대에 접어든 지금까지 유럽이 세계 군사기술의 중심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제 사무실로 날아든 소식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200억 유로 방산 계약 전면 중단이라는 헤드라인이 유럽 전역을 강타했거든요. 폴란드가 고립되었다는 후속 보도까지 이어지면서 브뤼셀 본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유럽군 수뇌부들의 표정은 말 그대로 경악 그 자체였죠. 독일 국방부 대표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며 소리를 질렀고, 프랑스 측 인사는 한국이 이런 식으로 나올 줄 몰랐다며 당황해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들만큼 놀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동양 쪽 국가들과 일해본 경험이 있었거든요. 어차피 동양 쪽은 항상 당하기만 하지 이런 강수를 둘 배짱은 없어.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각국 대표들은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한국을 이렇게 만들었느냐, 계약 조건을 너무 까다롭게 했나라는 말들이 오갔죠. 그런데 정작 아무도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상황을 분석해봤어요. 한국이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저 협상 카드일 뿐이었습니다. 며칠 지나면 다시 연락 올 거야. 그들도 이 계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한국 측에서는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고, 폴란드는 실제로 고립 상태에 빠져들고 있었거든요. 다른 유럽 국가들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여전히 낙관적이었어요. 결국은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있어. 한국이 아무리 기술이 좋다고 해도 유럽 시장을 포기할 수는 없을 거야. 하지만 이 생각이 얼마나 오만한 착각이었는지 저는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음 날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브뤼셀 본부 최고층 회의실에는 유럽 각국의 국방 관료들이 모여들었어요. 분위기는 여전히 어수선했지만 이제는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할 때였죠. 독일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기술만 주면 되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 거지? 프랑스 측에서도 맞장구를 쳤어요. 계약서는 어차피 우리 손에 있잖아. 조건을 조금 완화해주면 다시 돌아올 거야. 저는 이런 분위기를 보면서 내심 동의했습니다. 과거 제가 직접 겪었던 일이 떠올랐거든요. 5년 전 영국에서 진행했던 차세대 전투기 프로젝트에서 한국 기업과 협업했던 경험 말이에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답답해집니다. 한국 측 기술진들은 분명 실력은 있었어요. 하지만 의사소통에서 한계가 너무 명확했죠. 영어 실력도 부족했고 유럽의 비즈니스 문화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프로젝트는 지연되었고 저는 역시 동양 쪽과는 일하기 어려워라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제 경험상 한국은 한계가 분명합니다. 저는 회의실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기술력은 인정하지만 글로벌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역량은 부족해요. 특히 복잡한 다자간 협상에서는 더욱 그렇죠. 이탈리아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들은 항상 수동적이었어. 우리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게 익숙하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올 줄은 몰랐네요. 스페인 측에서도 한마디 보탰어요. 아마 내부적으로 무슨 정치적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곧 정리될 거예요. 회의실 전체가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모두들 한국의 결정을 일시적인 해프닝 정도로 여기고 있었어요. 저는 과거 그 영국 프로젝트를 더 자세히 회상해 봤습니다. 한국 팀장이었던 김 박사는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밤늦게까지 일하고 기술 자료도 꼼꼼히 준비했죠. 하지만 중요한 회의에서는 항상 조용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지도 않았고 우리의 결정에 그저 따르기만 했어요. 그때도 그랬어. 결국은 우리 방식대로 하게 되어 있어.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한국이 보여준 결단력이 예전과는 확실히 달랐거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5년 사이에 그들이 얼마나 바뀔 수 있겠어? 결국은 타협점을 찾게 될 거야. 그로부터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에서 대표단이 브뤼셀로 온다는 거예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결국 한국도 이 계약의 중요성을 깨달은 거죠. 회의실에는 유럽 각국의 실무진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들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주도권을 확실히 잡자는 분위기였거든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측의 약점을 파악하고 있었으니까요. 드디어 한국 대표단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첫인상부터 뭔가 달랐어요. 대표로 나선 박영준 박사의 모습에서 5년 전 김 박사와는 전혀 다른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안녕하십니까? 한국방산진흥협회 박영준입니다. 그의 영어는 완벽했어요. 발음도 정확했고 억양도 자연스러웠습니다. 더 놀라운 건 각국 대표들에게 현지 언어로 인사를 건넨 거예요.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까지 구사하더군요. 박영준 박사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저 이번 계약 중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꺼내더니 완벽하게 정리된 자료를 보여줬어요. 폴란드의 지형 분석부터 시작해서 현지 기후 조건, 병력 배치 현황까지 모든 게 들어 있었습니다. 폴란드 동부 지역의 특수한 지형적 조건을 고려할 때 기존 유럽 방식의 접근법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박영준 박사의 설명은 구체적이고 논리적이었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점점 진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대표가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한국은 어떤 대안을 제시할 건가? 박영준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폴란드 현지 상황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준비했습니다. 그가 펼쳐 보인 자료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폴란드군의 작전 패턴 분석, 현지 기후에 따른 장비 성능 최적화 방안, 심지어 폴란드 군인들의 체격에 맞춘 인체 공학적 설계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이 모든 자료는 언제 준비한 건가? 프랑스 대표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희는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파는 게 아니라 파트너의 성공을 함께 책임지는 것이 저희 철학입니다. 저는 점점 의심과 호기심이 교차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5년 전에 만났던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준비성, 전문성,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전혀 달랐습니다. 박영준 박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는 단순한 공급업체가 아닙니다. 진정한 파트너가 되고자 합니다. 회의실은 조용해졌어요. 모두들 뭔가 예상과 다른 상황에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이 체결된 후 몇 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폴란드 현지로 파견되어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점검하게 되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 측이 과연 약속을 제대로 지킬지 반신반의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바르샤바 외곽 군사기지에 도착했을 때 제가 본 광경은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 기술진들이 새벽 5시부터 현장에 나와 있었거든요. 박영준 박사를 비롯해 10여 명의 엔지니어들이 이미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찍 나오실 필요는 없었는데요. 제가 말하자 박영준 박사는 웃으며 답했어요. 저희는 폴란드 군인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시간보다 생명이 더 소중하죠. 현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니 정말 감탄스러웠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은 매뉴얼 하나하나를 직접 폴란드어로 번역해서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복잡한 기술적 내용을 현지 군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서 말이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김철수 수석 엔지니어의 모습이었어요. 그는 폴란드 군인들과 함께 진흙투성이가 되어가며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이론만으로는 안 됩니다.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밤 10시가 넘어서도 한국팀은 여전히 일하고 있었어요. 현지 폴란드 기술진들은 이미 퇴근한 지 오래였는데 말이죠. 왜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세요? 제가 물어보니 박영준 박사가 답했습니다. 내일 훈련에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거든요. 한 번의 실수가 생명과 직결될 수 있으니까요. 그의 표정에서 진정한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계약을 이행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폴란드군의 성공을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며칠 더 현장을 둘러본 결과 유럽 엔지니어들의 반응도 달라지고 있었어요. 독일에서 온 하인츠 밀러 팀장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팀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런 헌신적인 자세는 처음 봅니다. 프랑스 기술진 피에르 듀바도 비슷한 의견이었어요. 저희가 놓친 세부 사항까지 챙겨주더군요. 특히 현지 적응 부분에서는 오히려 저희보다 더 꼼꼼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지막 순간에 대한 의구심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국 유럽이 주도하게 될 거야. 기술 지원이야 잘하겠지만 큰 그림을 그리는 건 우리 몫이지. 그런데 이런 생각이 얼마나 오만한 착각이었는지 저는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국팀의 진정한 실력은 위기 상황에서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던 어느 날 브뤼셀에서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새로 구성된 유럽 정부에서 방산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급히 본부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전과 사뭇 달랐어요. 새로 부임한 독일 국방차관 브라운 씨가 주도하는 회의였는데 그의 첫마디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에게 너무 많은 것을 내주고 있는 건 아닌가? 프랑스 신임 국방부 고문 르클레르 씨도 맞장구를 쳤어요. 기술만 받아내면 되는 거 아닌가? 굳이 이렇게 많은 권한을 줄 필요가 있나? 분위기가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브라운 차관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어요. 핵심 기술만 빼내서 우리가 직접 생산하는 방향으로 가자. 어차피 한국은 유럽 시장을 포기할 수 없을 거야. 회의실에 있던 여러 나라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내심 이런 분위기에 동조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현장에서 한국팀의 헌신을 봤지만 여전히 우리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했거든요. 결국 기술을 가져다가 우리 방식으로 하는 게 맞지. 그게 더 효율적이야. 며칠 후 폴란드 현지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어요. 유럽 측 감독관들이 갑자기 한국팀의 작업에 간섭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라며 기존 계획을 변경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박영준 박사가 저를 따로 불러서 이야기했어요. 스펜서 씨 무슨 일인가요?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은데요. 그의 표정에서 불안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에 차 있었어요. 별일 아닙니다. 그냥 절차상 점검하는 거예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제 우리가 주도권을 되찾을 때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한국팀의 항의는 계속되었어요. 김철수 엔지니어가 직접 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저희가 그동안 쌓아온 데이터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우려를 일축했어요. 우리가 더 오랜 경험이 있습니다. 한국 방식도 좋지만 유럽 표준에 맞춰야죠. 제 대답은 냉정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것이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믿었거든요. 박영준 박사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경고했습니다. 신뢰가 깨지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저는 그의 말을 위협으로 받아들였어요. 역시 동양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군.
그날 밤 저는 브뤼셀 본부에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한국 측의 과도한 요구를 제어할 필요가 있음. 우리 주도로 프로젝트를 재편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 보고서가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저는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제 이메일함에 단 한 줄짜리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박영준 박사였어요. 신뢰 붕괴로 인해 모든 기술 지원을 즉시 중단합니다. 한국방산진흥협회. 처음에는 그저 위험용 메시지라고 생각했어요. 겁만 주는 거야. 곧 다시 연락 올 거야. 저는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뤼셀 본부의 반응도 비슷했어요. 며칠 지나면 다시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이라는 게 중론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오후부터 폴란드 현지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한국 기술진들이 하나둘씩 짐을 싸더니 조용히 현장을 떠나는 거예요. 아무런 인사도 없이 정말 유령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뭐 별일 있겠어? 며칠 있으면 다시 돌아올 거야. 독일 팀장 하인츠가 여유롭게 말했어요. 프랑스의 피에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끼리도 충분히 할 수 있어. 기술 자료는 다 받아놨잖아. 하지만 다음 날부터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는데 아무도 해결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한국 팀이 남긴 매뉴얼을 뒤져봐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 코드가 뭘 의미하는 거지? 하인츠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한국어로 주석이 달린 부분들이 있었는데 번역기로 돌려봐도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핵심 기술 부분은 아예 암호화되어 있었습니다. 셋째 날 폴란드군 훈련 중에 심각한 시스템 다운이 발생했어요.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전체 작전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폴란드 국방부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폴란드 국방장관이 화를 내며 물었습니다.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답했어요. 일시적인 기술적 문제입니다. 곧 해결될 겁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뭔가 정말 잘못되었다는 위기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한국 측에 연락을 시도해봤지만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박영준 박사의 휴대전화는 계속 꺼져 있었고 협회 대표번호로 걸어도 담당자가 부재 중이라는 답만 돌아왔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문제들이 보고되기 시작했어요.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던 여러 프로젝트들이 연쇄적으로 차질을 빚고 있었거든요. 브뤼셀 본부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브라운 차관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명쾌한 답을 줄 수 없었어요.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진짜로 모든 지원을 중단한 거예요. 이건 단순한 협상 전술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신뢰를 포기하고 돌아선 거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폴란드뿐만 아니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까지 연쇄적으로 문제가 확산되었어요.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던 모든 프로젝트가 마비 상태에 빠진 거죠. 가장 심각한 건 유럽 내부의 불신이 고조된 것이었어요. 각국이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거든요. 독일이 너무 성급하게 굴었다. 프랑스가 한국을 자극했다는 식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어요. 다른 유럽 국가들도 자국 문제에 급급해서 폴란드를 도울 여력이 없었거든요. 바르샤바에서 온 보고서는 참담했습니다. 국방 시스템 70% 가동 중단, 대체 방안 마련 시급. 저는 그때서야 진짜 위기감을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었어요. 유럽 전체의 안보에 구멍이 뚫린 거였습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계속되었어요. 어느 날 새벽 저는 결심했습니다. 박영준 박사에게 직접 편지를 써보기로 한 거예요. 이메일이 아니라 손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제 사무실에서 몇 시간 동안 고민하며 한 글자 한 글자 적어나갔어요. 박영준 박사님께. 저는 리처드 스펜서입니다. 먼저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편지를 시작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았어요. 제 오만함을 인정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거든요. 저는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경험에만 의존해서 현재의 한국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특히 박사님과 팀원들의 진정성을 의심했던 것은 제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편지를 쓰면서 지난 몇 달을 되돌아봤어요. 한국팀이 보여준 헌신, 그들의 전문성, 그리고 무엇보다 책임감. 저는 그 모든 것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던 거예요. 아니,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신뢰를 버린 대가가 이렇게 클 줄 몰랐습니다. 지금 유럽 전체가 혼란에 빠져 있어요. 하지만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진정한 파트너를 잃었다는 사실입니다. 편지를 다 쓰고 나니 허탈했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건 아닌지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보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최소한 제 잘못을 인정하는 것만큼은 해야겠다고요. 브뤼셀 본부의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동안 한국을 무시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성급했나? 한국의 경고를 들었어야 했는데 같은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후회해도 이미 늦었어요. 신뢰라는 건 한 번 깨지면 다시 쌓기가 어렵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는 제 오만함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했는지 깨닫고 있었어요. 2달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영준 박사로부터 답장이 온 거예요. 스펜서 씨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한국을 직접 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서울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어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 박영준 박사가 직접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화가 나거나 원망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한국의 방산업체 공장을 방문했을 때 저는 놀랐어요. 우리는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평화를 지키는 도구를 만든다는 현수막이 인상적이었거든요. 모든 직원들이 자신의 일에 대한 진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김철수 엔지니어를 다시 만났을 때는 정말 미안했습니다. 제가 사과하자 그는 웃으며 답했어요. 그때는 서로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진심을 나눌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연구개발센터 벽에는 세계 각국 군인들의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저희가 지켜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의 안전이 저희 존재 이유예요. 박영준 박사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철학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저녁 식사에서 박영준 박사가 핵심을 말해줬습니다. 신뢰란 하루아침에 쌓이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한순간에 무너질 수는 있죠. 저희가 그런 극단적 결정을 내린 이유는 복수가 아니라 교훈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의 결정은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파트너십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무기보다 더 강한 것은 신뢰입니다.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책임감이에요. 브뤼셀로 돌아와서 저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안했어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진정한 파트너십 말이에요. 진짜 힘은 조용한 책임과 신뢰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제 저도 알았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국은 말이 많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세상을 바꾸는 진짜 힘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